나 저번 주에 그 방충망 있잖아. 걔 저거 뭐야 요약한 거를 안 나왔더라고. 내가 깜빡하고 이거 하나씩 가져가지고. 뒤에랑 밑에까지 일주일 잘 봐봐요. 우리 처음에 했던 그 행정기법처럼 뭐내 교재에 이게 수록되어 있는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자세하게 요약을 해줄 수는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나라면 이런 식으로 요약했을 거다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니까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약은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와준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했겠구나 이걸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겠구나 확인하시고 너네들이 요약한 거랑 비교해서 다른 부분 체크해서 필요한 부분 가져가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앞으로도 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이면 뭐 교재에 있는 걸 꺼내서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해서 나눠줄 테니까 확인하시고 자 오늘 페이지 12페이지 그 파인의 총체주의 할 시간이죠. 여기를 같이 볼 건데 일단 저번 시간에도 얼핏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좀 유명한 지문이죠. 이것도 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일단 수업 시간에 다루는 지문은 이런 지문이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너네도 혼자 하기 좀 힘든 지문들 있죠. 그런 지문들을 어쨌든 수업 시간엔 선생님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보면서 너네들이 한 내용을 내가 읽은 내용이랑 비교하면서 보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고 혼자 공부할 때는 이런 지문의 수준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고등학교 1학년 거나 2학년 모의고사 기출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는 쉬운 걸 해. 그리고 수업할 때는 어려운 걸 듣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실력은 성장할 거고 그러면 혼자 공부할 때 다루는 지문의 수준도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다루는 지문과 너네들이 혼자 공부할 때 다루는 지문의 수준이 딱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성적은 좀 눈에 띄게 팍팍 늡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독서가 힘들어.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적은 성적대로 잘 안 오르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절대로 쉬운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본질적인 내용에서 눈을 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독서는 그냥 독해가 전부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중간중간 문제 해결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야기했었지만 내가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그 접근론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독해 능력이 전혀 없으면 사실 문제 접근법 같은 걸 알고 계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그걸 위해서 요약 계속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혼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발 문장, 문단, 글 전체 얘네들을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을 다룰 때는 내가 예시를 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요약 내용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교재 구성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장별 요약, 문단별 요약, 글 전체 요약이 다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어차피 요약이 이해도를 점검하는 거라면 그냥 글 전체 요약이 전체적으로 되면 뭐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어느 정도 독해 능력이 쌓이고 나면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초반부에는 아직 내 독해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가 부족한지 정확히 점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문장, 문단, 글 전체 이 전 세 단계를 모두 다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문장별 요약은 왜 시키는 거냐면 너네들한테 자기 점검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를 문장 단위로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결국 요약의 핵심은 안 보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기억에 남은 내용들을 그냥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해서 내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얘를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단별 요약은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문단별 요약은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내가 너네들한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뭐가 제일 중요해?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문단별 요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요도 평정 능력을 점검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전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점검하라고 하는 거고, 글 전체 요약은 왜 하는 거냐면 내가 중요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도 글 전체를 안 보고 요약하려면 무조건 그 정보를 구조화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조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지 얘를 점검하기 위해서 글 전체 요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세 단계를 모두 거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래서 내가 숙제도 사실 많이 내주지 않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풍차주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어온 상태라고 전제하고 같이 보는 거야. 항상 이야기하지만 복습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독서는. 알겠죠? 근데 예습, 그러니까 숙제는 진짜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너네들이 읽어온 상태에서 들어야만 어디를 가져가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숙제의 목적은 간단해요. 공부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공부할 수 있다고 했잖아. 숙제는 너네들이 뭘 모르는지를 알아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내가 여기가 안 된다. 이걸 안 상태에서 들어야지 거길 너네들이 갖고 갈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숙제는 무조건 해와야 돼. 자, 보겠습니다. 너네들이 읽은 방식이랑 이해한 내용이랑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죠? 자,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 그리고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대. 자, 그럼 일단 첫 문장 읽으면서 구분한다 라고 필자가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구분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글을 읽는 방식은 필자가 글을 전개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했고요. 그 동일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글자를 눈으로 따라 읽으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의식하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얘가 지식을 구분하는구나.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의식해야 돼. 그죠? 그러면 구분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상위 정보를 하위 정보로 나눌 때 뭘 기준으로 나누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정보는 결국 하위 정보의 공통점이다 라는 생각과 하위 정보들은 뭘 기준으로 분화되었는가, 결국 그게 차이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포인트 삼아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고 의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논리실증주의자랑 그 다음에 포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지식을 구분했대요. 기준이 뭡니까? 그래,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잡았어야 돼. 여기를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식을 경험을 기준으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험과 무관한 것, 그 다음에 경험에 의존하는 것, 이렇게 나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나눴을 때 경험과 무관한 것에 예시가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험에 의존하는 것에 예시가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죠. 일단 이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중 과학적 지식은, 자, 그러면 얘도 앞에 나온 개념, 물론 이건 사실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앞에 나온 표현을 지시하는 지시 표현이야. 이것도 일종의. 그죠? 그러면 얘랑 관련된 정보 떠올리라고 했다. 이걸 머릿속으로 나 이 정보 떠올릴 수 있나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안 되면 눈으로라도 본다고. 아예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과학적 지식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그럼 이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읽으면 돼요? 경험에 의존하는 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 그 중에 하나의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했대. 그래서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의 정보와 비슷해달라. 비슷하다? 그러면 내가 아는 그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
지식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거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넘어가면 되고요. 이 정보 자체를 여기를 읽으면서 처음 깨달았다. 납득하지 못했다. 그럼 여기를 밑줄 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식의 후보가 되는 거고요.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그럼 예측이 이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솔직히 평상시에 생각할 때, 뭐 내가 이과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설과 예측이라는 말을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예측한 게 가설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밑줄을 쳤단 말이에요. 난 이 부분은 밑줄을 쳤어요. 내 스스로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밑줄을 쳤으니까 너네도 쳐야 돼. 이건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밑줄은 의도성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 밑줄을 왜 쳤는지를 알고 쳐야 돼. 그것만 하면 돼. 왜냐하면 결국 밑줄이라는 건 나중에 보려고 치는 거잖아. 기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 스스로 여긴 이런 이유 때문에 밑줄을 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기호로 표시했다는 걸 인식하면 찾는데 얼마 안 걸려요. 아무 생각 없이 치기 시작하니까 진짜 확인해야 될 정보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릴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예측이라는 건 가설. 그럼 얘는 아까 앞에 나온 개념이잖아. 가설이 뭐였어요? 그래, 과학적 지식의 후보.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걸 못 떠올리면 이때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한 번 더. 과학적 지식의 후보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게 예측이고요. 그 다음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일단 진술 자체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가설 예측했으면 관찰 실험으로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거 뭐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얘죠. 얘가 경험이다. 왜? 그래, 얘가 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학적 지식이 경험에 의존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경험이라는 정보를 놓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찰이나 실험, 이런 경험. 그래서 경험에 의존한다고 했나 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환기할 수 있었는데 이 뜻이야. 아시겠죠?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 있었잖아. 그죠? 과학적 지식이라는 건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되는데 과학적 방법이라는 건 가설을 시험하는 거고요. 가설을 시험하는 거고 가설은 뭐였어요? 과학적 지식의 후보였고요. 거기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게 예측이고요. 이 예측을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험이었죠. 예시가. 그 방법 전체를 과학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호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했대. 그럼 여기서 이 지식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래, 과학적 지식 같은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요렇게 처음에 둘로 나눠놨지만 이 뒷부분은 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 중에 과학적 지식이 있었는데 이 과학적 지식이라는 애 자체가 실제로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학적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설을 펴봐요. 얘가 지식의 후보죠. 지식의 후보죠. 그 다음에 예측합니다. 이게 논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예측. 그죠? 그 다음에 이 예측을 경험을 통해 시험하죠. 경험적 방법이 관찰이나 실험 같은 게 있는 거고 이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가설을 이런 방식으로 시험하는 게 결과적으로 과학적 방법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를 통해 얘는 누적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리실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호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가설이 지식으로 추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얘가 지식의 후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 맞으면 혹은 틀리지 않는 한 이게 지식으로 추가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독파심 얘기하는 건데 이 글에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 안 갔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랑 얘가 뭔차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측이 맞으면 지식으로 추가하는 거고 틀리지 않는 한 추가한다는데 틀리지 않으면 맞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얘네 둘을 만약에 제재로 했다면 설명했을 겁니다. 얘네 둘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를 비교하는 글이었다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완벽히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주로 다루는 제재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진술 확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얘네 둘의 의견을 좀 딥하게 들어가 보면 논리실증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확증 논리로 지식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호퍼는 틀리지 않는 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안 틀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틀리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증 논리로 탈락 후보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없으면 표면에 나와 있는 진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중요한 건 이 생각은 해야겠죠. 내 생각에 틀리지 않는 한과 맞을 경우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 밑줄은 그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나는 맞는 거랑 틀리지 않는 한이 동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르게 진술했죠. 이 말인즉 선지에서 만약에 이 진술 가지고 장난질 칠 경우에 내 머릿속에서는 똑같다고 착각할 위험이 있잖아. 무슨 말이죠? 읽을 때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진술로 나왔잖아요. 그럼 선지에서 나왔을 때 다른 진술인데 같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내가 읽는 동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밑줄을 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안 헷갈렸네요. 그럼 안 쳐도 돼. 근데 만약에 헷갈렸다면 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밑줄이나 기호와 핵심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하면서 사실 적었는데 그 1문단의 전체 내용을 저 내용을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나서 한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숙제 했을 때 떠올릴 수 있었는지 생각하시고. 자 하지만 화이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봤대요. 자 그럼 봐봐. 일단 화인이라는 새로운 학자 등장했고요. 화인이라는 새로운 학자 등장했고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저거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이 말? 그래 얘를 떠올리면 된다고. 이걸 까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화이는 여기를 까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예시 나왔으니까 앞에 내용 이해했으면 확인하고 이해 안 됐으면 이걸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얘를 이해하는 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그게 예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얘랑 얘는 잡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시 중에서도 저걸 설명하기 위한 예시니까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핵심적인 정보로 잡아야 돼. 이 앞에 세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중요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납득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납득돼? 라고 물어보면 일단 스스로 납득되는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를 읽을 때 스스로한테 이걸 물어봤는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었나? 이 생각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논리실증주의자나 포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설만 가지고 얘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얘네들 논리실증주의자나 포퍼는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콰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콰이는 반대 의견이 있는 거잖아. 그죠? 왜 반대하냐? 기존의 지식 아니면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박 지점이 가설만 조건이 아니라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정보도 얘와 얘가 되겠죠. 앞에 세부 정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왜냐면 예시니까 앞에 건 이걸 설명하기 위한 예시니까 앞에 세부 정보들이 중요하다기보다도 기존의 지식 조건이라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앞에 세부 정보 가지고 선지해서 물어봐. 그러면 얘네 잡아놓으면 이걸 기준으로 이걸 찾는 건 얼마 안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조건이죠.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무슨 생각해야 돼 또? 여기서 무슨 생각했어야 될까요? 일단 그 내용인 건 맞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를 읽을 때 내가 떠올려야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뭘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콰일의 생각이죠. 그러면 논리실증주의자랑 포퍼는 어땠지 이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다시 한번 환기한단 말이야. 내가 이해했다면 이해한 정보를 환기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때 눈으로 확인하면 역시 또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이거를 문 내고 넘어가면 나중에 선지에서 물어봤을 때 뭐야 이게 차이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땐 찾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조적 정보가 제시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앞에 정보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뭐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와 달리 이런 진술이 없어도 읽으면서 내가 이해했다면 대조적 정보라는 게 납득이 돼야 되고 대조적 정보라는 게 납득이 되면 앞서 나온 정보를 한 번 더 환기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논리실증주의자 포퍼는 가설만 가지고도 논리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지. 근데 콰이는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가설 이것들을 다 합쳐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 납득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가설 세웠어.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있어요. 근데 거짓으로 밝혀졌으면 뭐가 문제예요? 가설이 문제야.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거잖아. 얘가 만약에 거짓으로 밝혔어요. 그럼 가설이 문제일 거라고요. 근데 화인 생각에는 가설만 필요한 게 아니죠. 가설만으로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가 없어. 가설도 있어야 되지만 뭐 기존의 지식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해. 그럼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원인 변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측이 도출이 됐어요. 근데 예측이 거짓이야. 그럼 이거 뭐 때문에 거짓인데? 모른다 이거야. 가설이 문제인지 조건이 문제인지 지식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가설뿐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 얘네들이 뭐야?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렇게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요렇게 찍고 있는 거죠. 가설들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그냥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죠. 합쳐서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야.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야. 자, 그러면 총체주의의 개념이 사실 이만큼이에요. 그죠? 개념 나왔으니까, 개념 정의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 축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그죠? 어떻게 붙일래요? 총체적으로. 그래, 총체가 무슨 뜻인데요?
그렇지. 전체 총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를 다 합한 거 이게 총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총체라는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총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총체적의 뜻이 뭔데요? 전체 그 전체 총합이 뭔데? 그냥 이 글자만 이해하면 안 돼. 의미를 이해해야 되잖아. 여기서 말하는 그 총체가 뭔데? 그렇지. 가설 플러스 전체 지식 이렇게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이 문단 요약해 봅시다. 결국 이 문단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 콰인의 총체주의 얘 이야기야. 그죠? 총체주의가 뭔데요? 그렇지. 전체를 다 합한 건데 그 전체를 다 합한다는 게 이 가설만 가지고 예측되는 게 아니라 가설이랑 전체 지식을 총체적으로 봐야 돼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전체 지식이 뭐 기존의 지식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체 다 봐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시험을 해야 될 애가 사실은 이 전체다 이 얘기야. 총체적으로 시험해야 된다고. 경험을 통해. 이게 결국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호퍼는 그럼 다시 얘 나왔구나 생각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 두 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얘 나왔구나 생각해야 되고,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자, 그럼 여기서 이미 사실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돼. 수학, 논리 뭐였어요? 그렇지. 경험과 무관이었죠? 이걸 떠올리고 사실 얘를 봐야 돼. 그게 베스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경험과 무관. 그래, 경험과 무관. 이렇게 보는 게 베스트야. 이렇게 보는 게 베스트고, 만약에 여기서 안 떠올랐다면 이걸 보면서는 적어도 떠올렸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앞에 나왔던 이거 경험과 무관한 거 이걸 떠올렸어야 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축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어거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얘를 분석의 어거지로 붙이려면 붙일 수 있겠지만 분석을 통해 이 의미를 온전히 풀어내기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건 그냥 밑줄 긋고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놨잖아 만약에. 그럼 그냥 여기다가 분석 명제만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 시험장에 내 시험지야 만약에 이게, 그럼 나는 여기에 일단 요 괄호나 대괄호는 실제로 내가 치는 거거든. 내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물론 이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밑줄이나 기호화에도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베스트는 뭐냐면 내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베스트입니다. 나는 미리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는 무조건 개념은 괄호를 쳐요. 개념은 괄호를 쳐요. 무조건 쳐 그냥. 그러니까 납득이 되건 안 되건 괄호는 쳐. 밑줄을 치냐 마냐는 그 이후 문제고 괄호는 쳐. 괄호 치고 개념 정의로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놔. 내가 한 문제 진짜 이거. 이걸 내가 시험장에서도 실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괄호는 네모 괄호 있잖아요. 대괄호. 얘는 예시야 예시. 예시는 난 무조건 이렇게 쳐요. 예시 무조건 이렇게 쳐. 그러면 이게 내 규칙이야. 이게 내 규칙이야. 그럼 만약에 선지에서 개념과 관련된 정보가 나왔어.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괄호만 훑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시와 관련된 정보야.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대괄호만 훑는다고. 그러니까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너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아니지만 기호나 밑줄에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이런 의미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된다 해서 나 같으면 요렇게 밑줄을 쳐놨다고요. 그냥 이게 만약에 내 시험지라면 여기에는 밑줄을 쳐놨을 거라고. 왜냐면 이 글자에다가 이 정보를 붙이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렵다라고 판단하려면 일단 자기한테 물어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축자적으로 어떻게 붙일 거야? 라는 질문을 했어야 되잖아. 그건 무조건 해야 돼. 되든 안 되든. 아시겠죠? 나처럼 축자적 해석을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었는데 너네는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듣고 아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분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때는 적어도 질문은 했어야 되고요. 어떻게 축자적으로 이해할까? 그리고 혼자 이해가 안 됐으니 너네 시험지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밑줄을 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밑줄을 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거, 그러니까 예죠. 얘를 분석명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논리적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명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개인적으로 저것도 축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에 의존해야지 참임을 판별할 수 있는 애, 얘네들을 종합명제라고 한대요. 이걸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이 정도 납득이 가능하죠. 처음에 나눠놨었으니까, 지식을 구분을 했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다른 종류라고 구분하는구나. 그러나 화해는 총체주의를 정당하기 위해 이 구분을, 그럼 여기서 이 구분이 뭐예요? 그렇지, 얘죠. 분석명제와 종합명제의 구분이야.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는 어떻게 구분되는데요? 그렇지,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냐, 의존하여 참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기준을 떠올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정한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여기부터 이제 사실 이 지문이 유명한 이유인데, 이 논증을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문제로는 솔직히 내 생각엔 그렇게 중요하잖아. 막말로 여기 이해 안 되잖아요. 한 문제만 틀리면 돼. 한 문제만 틀리면 돼. 나머지는 여기가 정확하게 이해 안 돼도 답을 고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해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정답 선지. 문제가 한 문제 있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자 봐봐, 논증이 뭐예요? 논리적 증명이죠. 즉 논증을 이해해야 논리력이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독해 능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논리력이잖아. 왜냐면 대부분 설명문이니까. 특히 이제 철학 지문 어려워하는 애들 있죠. 과학 기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사회 인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둘 다 어려운 건 뭐 그냥 독서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왜 갈리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과학 기술에서 요구하는 독해 능력이랑 사회 인문에서 요구하는 독해 능력이 사실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사회 인문은 잘 되는데 과학 기술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과학 기술은 잘 되는데 사회 인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 인문 중에서도 법, 경제를 어려워하는 애들이랑 철학을 어려워하는 애들이 또 달라요. 이 두 개도 조금 다르거든요. 요구하는 능력치가 조금 달라. 그래서 얘네를 섞어서 내는 거야. 독서 영역에서. 아니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아니 그냥 뭐 사회면 사회, 인문이면 인문 그냥 쭉 내지.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딱 생각했을 때 국어의 독서 문제야. 그럼 사실 제재는 인문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렇잖아.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 내가 수험생 때. 아니 나는 국어 공부하고 있고 독서 영역을 평가한다면 인문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다양한 영역을 내냐면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다양한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검증하는 걸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서 능력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서 철학 지문을 특히 어려워하는 애들이 뭐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 지문은 법, 경제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법, 경제 이런 지문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봐왔던 게 대부분 법, 경제죠.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초반에 이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개념들을 던져요. 그러니까 1, 2문단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쭉 이해해 놓으면 그 이해한 정보 가지고 밑에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이렇게 납득하면 되겠다. 납득 가지고. 근데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초반에 뭘 던지겠니?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학자의 생각을 던져요. 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준단 말이야 일단. 근데 잘 생각해봐. 내 생각이 아니잖아. 이 새끼 생각이잖아.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납득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우연찮게 내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해왔고 뭐 얘가 나랑 생각이 같아. 그럼 납득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뭔 소리야? 이 얘기가 한다고. 얘는 왜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초반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답답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1문단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철학 지문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개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독서를 공부할 때 각 제재별로 특징적인 전개 방식들을 알아두는 것도 역시 독서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는데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1문단의 생각을 던져놓으면 이후에 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하면은 뭐 2문단 앞부분 얘기. 자 여기서 얘는 뭔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 3, 4문단 뒷부분 얘기.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이런 식의 전개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전개 방식으로 전개할 거란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글은 어떻게 읽어야겠어요? 뒷부분을 읽으면서도 1문단을 계속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설명할 거야. 그럼 1문단 나와 있는 그 부분이랑 비교해가면서 계속 봐야 돼. 그리고 예시에 목숨 걸어야 돼요. 특히 철학은.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를 너네들은 이론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시를 주는 거란 말이야. 특히 명제 같은 걸 주잖아요. 자, 이런 명제는 가능 세계에서는 뭐 이런 거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 예시를 진짜 목숨 걸고 이해해야 돼. 그게 없으면 나는 이해하기 힘들 거란 말이야. 왜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살짝 다른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철학 제재랑 좀 비슷하죠.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사실 이건 인문제재랑 비슷해요. 인문제재랑 비슷한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논증 파트가 철학 제재를 연습하는데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숙제를 해왔으니까 알 거 아니야. 여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랑도 비슷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문장이라든지 단어 같은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만약에 있었어도 사전 찾았을 거 아니야. 그죠? 찾는 거까지 숙제니까. 중요한 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읽어가야 될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잡아두면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비판하는 거야, 논증. 이 구분 부정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 안 나뉘어 이 논증이란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천천히 읽어. 천천히. 왜냐면 내가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알아야 돼.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야를 설명해서 이걸 이해하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시험장에 내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너네가 안 된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 지점을 뚫고 나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숙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총각은 총각이다 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어 반복 명제가 뭐야? 그렇지, 동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명제라고요. 왜 동어 반복이야? 총각은 총각이다니까 이 뜻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남성이다 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 자, 환원이 뭐예요? 그렇지, 바꿔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왜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동어 반복 명제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자, 이거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뜻이죠? 총각은 총각이다로 환원할 수 있는 거 이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왜 총각은 총각이다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렇지, 얘랑 얘가 같은 뜻이니까잖아. 그죠?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모두라는 건 동어 반복 명제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 그러니까
글자나 문장 조합은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풀어서 이해하면 사실 별거 아니야. 그죠? 분석 명제는 뭐였죠? 경험과 무관하게 참. 그죠? 경험과 무관하게 참.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 너네들도. 총각은 총각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건 경험해야 돼, 경험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왜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얘의 근거를 따라가야 돼. 얘가 논리적 진술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건 경험하지 않아도 참임을 알 수 있냐면 총각이랑 총각이랑 같은 말이니까. A는 A이다잖아. A는 A이다. 왜 참이야? A는 A니까 A 이퀄 A잖아. 그게 뭐야? 동어 반복 명제니까잖아. 그래서 아까 동어 반복 명제니까 분석 명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왜 경험하지 않아도 참이야? 그래, 미혼의 성인 남성이나 총각이나 같은 뜻이니까. 그러면 같은 뜻이면 왜 분속 명제인데요? 그래, 같은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A는 A이다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A는 A이다는 분속 명제였잖아. 경험하지 않아도 참이었잖아. 그러니까 A는 A이다로 바꿀 수 있으면 걔도 경험하지 않아도 참이라고요. A는 A이다가 경험하지 않아도 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가 그렇죠? 자, 그런데 후자가 뭐예요? 그래,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가 분석 면제인 까닭은 전자가 뭔데요? 총각은 총각이다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딱 붙었는데. 되죠?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잖아. 만약에 앞에서 생각했으면 여기는 그냥 확인이라고요. 그치? 총각은 성인 미혼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건 성인 남성, 그러니까 미혼의 성인 남성을 총각으로 바꿀 수 있고 총각으로 바꾸면 동어 반복이니까 그러니까 분석 명제지. 자,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그럼 왜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왜 미혼의 성인 남성이 총각으로 바뀔 수 있냐?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야. 같은 그렇죠? 동의가 뭐예요? 뜻이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뜻이 같으니까 바꿔도 돼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이 동의적 표현 뜻이 같으니까 바꿔? 오케이. 그럼 걔네들이 왜 뜻이 같은데?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약간씩 혼란이 오죠. 왜냐면 여기부터 생각 안 해본 지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그럼 이 둘이 뭐예요? 그렇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뭔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총각 자리에 미혼의 성인 남성을 넣건 미혼의 성인 남성 자리에 총각을 넣건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납득되는데 되죠? 자, 왜 총각이랑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냐면 바꿔도 참 거짓이 안 바뀌어서야. 그러면 총각은 총각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총각 자리에 미혼의 성인 남성을 넣어봐요. 그럼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바꿔도 참 거짓 안 바뀌었죠. 마찬가지예요.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참이야. 그죠? 이 미혼의 성인 남성 자리에 총각을 넣어요. 그래서 총각은 총각이다로 바꿔요. 그럼 참거짓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이것도 참이잖아. 그러니까 동의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그렇지. 바꿔도 자, 잘 들어. 여기에서 지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건데
바꿔도 뜻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읽으면 이미 망가지고 있는 거다. 알겠죠? 왜? 내가 뭐 조심하라 그랬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지문에서 개념 정의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동의의 의미를, 동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뜻이 같다고 받아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동의를 뜻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뭐라고 이야기했어? 대체해도 참거짓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여기서 이것을 떠올릴 때도 무조건 얘를 떠올려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의의 의미를 떠올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뭐야? 대체해도 참거짓 안 바뀐다 이거야. 알겠죠? 대체해도 참거짓이 바뀌지 않는다. 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 때문이라고 하기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같다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일단 이 말이 납득돼요? 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사실은 내 생각에는 시험장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 납득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와서 물어볼게요. 납득됐다는 거 이 예시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대체해도 참거짓은 바뀌지 않아. 근데 의미가 같지는 않아. 이 예시를 떠올릴 수 있어야 이게 납득되는 걸 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 동안. 안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생각은 했어야 돼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얘는 밑줄은 쳤어야 돼 여기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앞에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는 조금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부분부터는 밑줄을 치면서 이해 안 된 부분을 체크는 해놨어야 돼. 그래야지 뒷부분을 물어볼 땐 찾아서라도 풀 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공부니까 쉬는 시간이 끝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네.